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FS 리서치의 박종훈 멘토 그리고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의 임주화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시장이 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짚을 건 짚어야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반등을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걸로 저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다른 이슈가 카카오 쪽에서 이제 라이온하트에 대한 상장을 포기를 했죠.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또 주가에는 반등의 요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김대중 교수하고 얘기할 때 카카오의 이런 쪼개기 상장들 이게 도리어 주주들에게는 피해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같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멘토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의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주들의 반등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냥 제 생각은 시장 반등 때문이라는 뭐 그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하트의 상장 철회가 그것만큼 카카오 게임즈에 더 영향을 끼쳐서 사실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더 올라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이 더 올 수는 있지만 네. 실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이 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들도 있고 해서 글로벌 그 매크로 이슈도 별로 좋은 게 없어서 네네. 저는 이제 그냥 단기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올해는 이제 그 성장도 전년 대비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최근에 또 이제 광고 단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광고 쪽에서도 이커머스 쪽에서도 실적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력 이익이 나는 쪽에서 아무래도 펀더멘탈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에서 물론 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반등을 올라면 좀 더 구체적인 네. 성장성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 싼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기 반등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플랫폼주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크게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반등은 시장의 반등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라는 게 우리 박 멘토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주화 멘토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번 시간에는 카카오 관련된 기업들 투자를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한 주 뒤에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제 의견이 좀 뒤집혀진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용사 같은 경우에서 펀드 자금들을 새로 구축해서 새로 바스켓을 담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 같다면은 가장 먼저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카카오뱅크,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하나솔루션 같은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운용사들의 그 어떤 뷰를 좀 보니까 기존에 담았던 종목군에서 뭔가 새로 편입된다기보다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하는 내년 혹은 올 연말에 새로 시작할 바스켓에서는 이 종목을 이렇게 매우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매우 지금 싸기 때문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트레이딩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계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한 6%에서 7% 정도 뭐 3거래일 혹은 뭐 5거래일 혹은 당일 수급으로 그 정도 이상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관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여기 외국인이 받친 상황에서라면 들어가기가 그렇게 두려운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36,000원에서 36,300원 구간에서는 오늘 혹은 내일 뭐 다음 주 내에서도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까지는 정말 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준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저는 17,400원 정도에서 한 비중 2%씩 꾸준히 모아서 매집하셔가지고 17,000원 구간대에서 들고 스윙하시는 게 좋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대신 보유하셨을 때 뭐 단기의 수익을 낸다거나 한 6개월 이내 수익 낸다기보다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새로운 바스켓에 담고 싶은 어떤 긴 장기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냥 운용사들의 자금들을 견주어 봤을 때 외국인 수급만 받쳐준다는 전제가 깔린다 그러면 네. 가장 먼저 대형주를 좀 쓸어 담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중에서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밸류 대비 싼 종목, 그냥 정말 그냥 저렴한 것만 본다 그러면 네.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오늘 조금 빨리 움직였다고 판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자. 근데 기간은 트레이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어요. 연말 연초까지 좀 보자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고 결정을 하자.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다라고 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카카오가 네이버와 관련된 관점을 좀 봤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카카오 쪽에서 라이온하트에 대한 상장 철회, 이거는 밑에 달려 있는 회사가 따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 회사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원래 있던 회사로 온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반대매매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뿌려질 수 있는 어떤 주식들을 조금 막아줬다. 이거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뉴스다. 저는 뉴스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저희가 뽑아놓은 거 보겠습니다. 게임입니다. 게임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정부 쪽에서 P2E, 그러니까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를 이제 P2E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허용해 줄 듯한 발언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시장 반등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인데 이 이슈도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원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게임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그 말씀하신 게임위원장 언급이 뭐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맞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저는 시장 반등 때문에 같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신 P2E 게임 자체가 지금 이미 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그전에도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었던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창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려면 한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주식을 다시 싸다는 이유로 이제 봐야 되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싸다는 기준도 그렇게 되면 좀 불분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음 주까지 아까 시장 좀 저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일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게임주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P2E를 정부에서 방향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사행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를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P2E 게임을 만약에 앵커님이랑 저랑 단둘이서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토큰을 교환해야 되고 그걸 다른 지갑에 옮겨야 되고 다시 환전을 해야 되고 다시 게임으로 넣어야 되고 이 과정이 우리가 그냥 보통 접속해서 게임 너무 재미있게 즐기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P2E를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혹은 되어 있는 것들 모두 들어가서 재밌게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저들이 있냐면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접속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쫓아서 돈으로 돈을 벌어야지라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플레이를 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뭐 길드라든가 뭐 유저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미 대형 게임사에서 P2E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을 할 때 거래되는 토큰이 뭐 두 가지 듀얼 토큰을 내야 됩니다. 게임 안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게임 밖에서도 시세를 조정해 줄 수 있는 토큰이 듀얼 토큰이 나와줘야 여기서 되는데 토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코인,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정도로 예,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부터 되어야지만 되는 게 P2E 비즈니스의 기본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걸 하기 앞서서 이제 사행성 규제라는 거는 이제 장막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돈을 쫓는 유저를 위해서 사행성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돈 쫓는 유저는 빼버리고 재미만 쫓는 유저를 놓고 이 듀얼 토큰을 가지고 재산화를 하는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만 내서 P2E 게임을 즐기고 코인이 알고 보니 가격이 올라서 그걸 다시 뭐 환전해가지고 쓴다라는 전제를 가는 그 과정 속에 세 가지의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론적으로 게임 자체가 재미로 할 수가 없고 중간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좀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저걸 법으로 열어준다고 해서 몰리진 않는다는 점이랑 두 번째로는 사행성 법규를 가지고 논하는 이유는 지금 그 게임을 이미
출시된 거에 투입된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주가 유저가 많아져가지고 매출이 많이 나는 걸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법제로 갈라놓는 그런 부분들을 논하는 지점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듀얼 토큰이라는 것이 이제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만약에 2, 3년 뒤에 이게 모든 게 안정화돼서 실적만 바라보고 간다고 전제를 둔다면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트레이딩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이 어쨌든 증시가 많이 폭락했고 다시 모든 게 이제 바닥을 돌리는 구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비즈니스의 그 소소한 세 가지의 문제 중 한 가지를 해결해 주면서 풀어준다는 얘기이므로 갑자기 저 법제 부분들이 막 화두가 돼서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뭐 유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네. 저가 매수를 하실 것인지 하지만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을 향해 가서 막 시장의 안정을 찾는 거는 한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런 밸런스들을 뭐 두루두루 고려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뭐 골라보자고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플레이 위드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2E가 허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일 텐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 종목 정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임주환 멘토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2차 전지 관련 이슈입니다. 배터리 3사가 미 에너지부와 IRA를 논의했다. 인플레이션 간축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기차와 관련돼서 지금 IRA는 우리가 딱히 수혜를 볼 게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수혜받는 데들이 나올 수 있을지. 당장은 미국의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정훈 멘토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결정 같은 것들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냥 논의가 된다는 부분들만 네.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의 그 IRA 법안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소재들, 셀 업체들 피해를 봤던 부분, 주가로서 이제 피해를 봤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주가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IRA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금 당장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들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IRA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금 네.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따져보고 투자할 것인가를 조금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떨 걸로 보이십니까? 3분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저희 대장주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데들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세요? 예, 뭐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뭐 테슬라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차 기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GM 포드도 그렇고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들이 친환경차 특히 미국에서 네.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증설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네. 실적이 늘었다던가 아니면 내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의 수주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 좀 이익 쪽에서 잘 나올 수 있을까? 뭐 원재료비나 아니면은 뭐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소를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뭐 반도체라던가 다른 다른 산업들보다는 업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 박정훈 멘토의 의견은 2차 전지는 괜찮다.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관심을 더 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환 멘토 의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법안의 큰 그림들은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탈세계화라는 대주제 안에서 각자 따로 행동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따로 행동하는 것 중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혹은 물건을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국가들과 결속을 맺을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논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시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주가가 오른 부분들은 결국 FTA 체결국을 가서 채굴이나 가공한 광물 소재를 쓰게 되는 부분들을 어느 국가랑 손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기업 대 국가 혹은 뭐 기업 대 기업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를 시장에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섹터 2차 전지에서는 사실 장비주가 먼저 더 많은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소재가 사실 조금 더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는 소재를 얘기했지만 증설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부각들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이제 대본에서 먼저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몇 가지 불러주셔가지고 S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오늘의 종가가 월화 중에 이탈하지 않으면 정말 트레이딩이 해볼 수 있을 구간이라고 판단되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트레이딩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인데 특히 뭐 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한번 터져야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뭔가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돌리고 있는 시간 중에 오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지 컨트롤스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색식에서 그냥 회전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재료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500원 정도 돌파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을 잘 기술적으로 넘어가주면 모르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좀 부담되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 붕괴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 수급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10월 6일부터 기술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법한 매집봉이라고 해가지고 3~4%의 양봉이 가격을 깨지 않고 연달아서 5거래 이상 나오면 물론 엊그저께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거래가 거의 없이 수급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5거래 이상 양봉이 나오면 보통 수급이 상방으로 보는 그런 시점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의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어제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일 하단 그다음 상단 구간이 한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 구간인데 붕괴 안 되면은 다음 주 중으로도 한 화수요일에 다시 트레이딩을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방금 전에 임주화 멘토가 얘기한 걸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기술적인 분석이나 차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이 이렇게 설명할 때 얘기하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요거는 꼭 확인하고 들어가라 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까? 아까 뭐 거래량도 잠깐 얘기하시고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난 이건 꼭 확인하고 들어간다가 있어요. 최근에 모든 흐름이 추락한 후 반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돌릴 때 직전 마지막 신저가 음봉과 양봉이 같이 동일하게 거둔 날은 일단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양봉과 음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네. 뭐 3%든 5%든 똑같이 걷어 올라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부터 한 5거래일 정도 3%씩 계속 5%씩 상승하고 있는 거래량이 5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뭐 2% 빠졌다가 다시 가도 상관없어요. 양봉만 3~4%가 5개가 나열된다고 하면 바닥은 다 돌렸다고 보시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5거래일 지나고 양봉이 끝나면 보통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의 패턴들이 네. 완전히 기술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종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요. 그때그때 하나씩 더 배워가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뭐 통계입니다. 일종의 차트는 통계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맞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철강업계 이슈인데요. 철강업계 3분기에 실적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환율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오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훈 멘토하고 먼저 시작하죠. 예, 뭐 청화업계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그 침수 사태 이후로도 좀 분위기는 안 좋았고요.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중소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업체들이 조금 주가는 좋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즌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 좀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시장 때문에 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네네. 일단은 그 실적 나올 때까지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큰 특히 대형 철강 업체들에 있어서 실적은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년에도 사실은 소비에 대한 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실적이 철강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적 우려가 단기 이슈는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이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리튬 가공 쪽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그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철강 업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당분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주로만 놓고 보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철강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수요가 줄면 철강 가격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처럼 광물이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은 좀 달리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임주환 멘토 얘기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철강업계는 직접 다 9월부터 10월까지 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9월 달에 철강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그 철강 관련해가지고 수출하는 데서 관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철강이 비쌌을 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가주는 회사 먼저 대리점 먼저 주다 보니까 물량을 제대로 수요를 맞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설사들이 일본에서 철강을 가져오게 되면서 분산됐었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6월부터 이제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락했을 때 싸져도 아무도 사지 않아서 9월 달 내내 그냥 주문 자체가 그냥 관망 상태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은 뭐 제가 만약에 뭐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을 사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비싸게 사가는 업체만 먼저 떡을 주다가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갔어도 사가주지 않는 그런 대리점과의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뭐 물에 잠기기도 했고 또 파업도 있었던 현대제철 파업도 있었는데 현대제철 파업은 8월부터 사실 이슈가 계속 불거졌다가 언제 하느냐 날짜도 거의 픽스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먼저 여름 이후로부터 가격이 철강 가격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10월 16일부터 지금 중국에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당대회 기간 도중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한 이틀 전에 그 허베이성의 철강 기업 생산 감축 지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철강 가격이 비싸게 거래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물량이 덜 나오게 되는 이 두 가지 세금이 비싸진 것 때문에 내수에서 도는 철강 가격을 비싸게 올려서 팔아도 사갈 사람이 있었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이제 풀릴 것 같다라는 징조가 6, 7, 8, 9, 10까지 쭉 오다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에서 뉴스 나온 것 때문에 철강 가격이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해보자면 담합 이슈로 규제를 받는 회사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제강,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뭐 만호제강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지금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뭐 재판을 받지 않는 담합 규제에 걸렸지 않았던 회사들이 오늘 5% 이상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철강주를 트레이딩하고 계신데 평단 조절 혹은 뭐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있는 중국 전당대회 그 스케줄과 관련된 기사들 뭐 철강 기업 뭐 생산 감축 규제, 뭐 세금 규제, 관세 규제 이런 것만 키워드를 잘 검색하신다고 한다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변화할 건지 안 할 건지는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26일 이후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저가 매수는 가능하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회사별로 조금 이슈가 좀 다르다. 특히 중국의 이슈를 좀 둘러보자.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위에서 담합 입시를 지금 철강업계에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관련 없는 회사를 봐라. 만약에 매매하실 거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